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이인경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문화, 연예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어요. 오시는 네. 길도 더웠죠? 이제 폭우가 그치고 나니까 네. 폭염이 어제부터 계속되는 것 같아요. 건강 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론가님은 여름 휴가 계획 어떻게 세우셨어요? 원래는 저는 이렇게 뜨거울 때는 어디 안 다니고 그냥 열심히 일하자주의거든요. 이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서 왜 바캉스 성수기가 조금 지났을 때 선선해졌을 때 바닷가를 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방송국이 에어컨이 빵빵해서 제일 시원해요. 맞아요. 여기가 휴가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휴가지라고 상상하면서 일해야죠.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매주 화요일 문화 연예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말인지 함께 보시죠. 팬에 직접 사과, 언행 신중할 것이라고 했네요. 배우 하정우 씨네요. 배우 하정우가 SNS로 별명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팬에게 이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다는 논란이 일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정우가 어떤 말을 한 건가요? 세 글자, 아주 논란이 될 만한 세 글자를 남겨서 지금 사과를 한 입장인데요. 최시성을 가진 한 팬이 별명을 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댓글에 보시다시피 최음재 이렇게 세 글자를 남긴 겁니다. 좀 강력하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부적절한 언행이다 이런 논란이 일었고요. 이 문제의 댓글 삭제한 상황입니다. 소속사가 어제 입장문을 냈어요. 사과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배우가 팬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드리고 얘기를 나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정우 씨가 뭐 요즘에 DM이나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팬과의 소통에서 언행에 더욱 주의하고 신중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평소 하정우는 팬들에게 독특하거나 위트 있는 별명을 지어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번 역시 자신만의 유쾌한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조금 좀 이렇게 수위가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가벼운 농담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논란이 된 단어가 워낙에 성적 뉘앙스를 띠는 그렇죠. 그런 단어인 만큼 이게 또 장난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걸 단순한 말장난이라고 보기에는 일단 뭐 성별, 음란성, 맥락 이걸 또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적절한 농담임에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유명 연예인이 아마 팬하고 SNS를 통해서 지금 소통하는 거잖아요. 이런 성적 단어를 사용하는 것,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아마도 하정우 씨가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이 논란 외에도 과거에도 뭐 변기, 박볼륨, 선희애미 이렇게 팬의 이름을 활용한 별명을 지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중들이 이 소통 패턴 전반에 대해서 재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 내고 있습니다. 네, 하정우 씨는 곧 드라마를 통해서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중과의 거리감을 좁히려면은 이 진심이 통할 수 있도록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좀 다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제가 뭐 이 시간에도 자주 언급을 하지만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잖아요. 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다른 말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가 디지털 시대, 디지털 사회잖아요.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특히나 좋은 건 빨리 퍼지지 않지만 논란이 될 만한 것들 즉각적으로 퍼진다는 건 뭐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호감 연예인이잖아요, 하정우 씨. 이 세 글자 때문에 비호감 연예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비판 여론이 순식간에 형성된다는 점, 그리고 또 SNS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나의 개인적인 공간인데 나와 팬들이 소통하고자 만든 공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적인 공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이 SNS, 연예인들의 SNS가 굉장히 별것 아닌 소식도 기사화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몇만 팔로워를 뭐 가지고 있겠죠. 하정우 그렇죠. 씨도.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적 영역, 사적 공간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SNS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어린 학생들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인 만큼 말 하나, 단어 하나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드라마를 통해서 곧 복귀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 하정우 씨인데 이 팬들과의 사이에서도 좀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볼게요. 모든 애순이 금명에게 감사라고 했습니다. 누굴까요? 아유, 아이유 씨네요. 네, 제4회 청년 시리즈 어워즈에서 폭삭 속았수다로 여우 주연상을 수상한 아이유의 수상 소감이 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여우 주연상을 타셨나 봐요. 모든 애순이 금명에게 감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상 받을 때 사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유, 네. 예쁘네요. 사실 아이유 씨 폭삭 속았수다가 아마 지금까지 했던 작품 가운데 본인의 인생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백상예술대상에서 아이유 씨가 빈손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배우 박은빈 씨, 차주영 씨를 제치고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건데 기존에 TV 드라마를 하면서 아이유 씨가 연기상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그렇지만 여우주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상을 거머쥔 건 이번이 최초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드라마는 많이 찍었는데 여우 주연상을 타는 건 이번이 처음이군요. 저는 아이유 씨의 이 수상 소감 몇 번을 돌려서 다시 봤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유 씨가 가요 프로그램에서도 1위를 곧잘 자주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예. 그럴 때도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면서 목소리가 떨리면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굉장히 이 떨리는 목소리가 시종일관 계속됐죠. 거의 이런 모습도 저는 처음 봤던 것 같은데요. 이 여기에는 뭐 아마도 본인이 처음으로 받는 여우주연상이기 때문에 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맡은 캐릭터와 작품에 그만큼 깊이 몰입했다는 대중의 판단도 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아이유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작품을 하면서 1년 내내 울어보고 감정이 많아졌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통해서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뭐 작품과 인물 이걸 또 함께 해준 시청자들, 글로벌 시청자들이 함께 해줬잖아요. 이들에 대한 공감과 감사 표현의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 아마도 목소리가 좀 떨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요.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해도 절대 울지 않으셨던 분인데 또 그렇죠. 팬들도 좀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얼마나 아이유 씨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작품인지를 이번 수상 소감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많은 네티즌들이 이런 반응들 남기고 있습니다. 15년 넘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탑 연예인인데도 이렇게 떨 수 있구나. 얼마나 캐릭터에 진심이었는지가 느껴진다. 아이유가 아닌 애순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런 반응들 보이고 있습니다. 네, 폭삭 속았수다는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대상을 포함을 해서 총 5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마 다들 예상했을 거예요. 이변이 없는 수상이다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유 씨가 1인 2역 훌륭하게 소화해내면서 배우로서 정점을 찍었다고 하죠. 사실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벌써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뛰어난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여우주연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염혜란 씨 하면 사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뭐 국민 저는 배우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 국민 엄마. 그렇죠. 국민 엄마, 국민 네. 배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순이 엄마로 출연을 했죠. 정광래라는 캐릭터를 훌륭하게 연기하면서 시청자들을 눈물 짓게 하면서 이번에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또 아이유 씨와 박보검 씨 특별상을 받았지요. 어피트 인기 스타상까지 수상하면서 폭삭 속았수다의 뜨거운 화제성과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뭐 이 폭삭 속았수다 많은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성적도 좋잖아요. 이 공개하자마자 넷플릭스 국내 1위뿐만 아니라 글로벌 탑 10, 이 4위 비영어권 4위로 출발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냈고요. 그리고 사실 넷플릭스에 얼마나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까? 8주간 탑 10을 유지하면서 눈길을 끌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팬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다는 게 정말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폭삭 속았수다의 경우 제목 자체가 이 유행어가 될 만큼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뭐 대상 수상 충분히 할 만했던 것 같아요. 네. 그 평론가님 폭삭 속았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산을 하고 조리원에서 봐서 아, 그러셨구나.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그러면서 봤거든요. 아, 이렇게 대중들을 사로잡은 비결 뭐 어떤 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눈물을 쏟으셨던 게 우리 진행자분께서 뭔가 위로받았다는 느낌을 받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 사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가족 구성원 이 비율을 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를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주의 사회가 깨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드라마 뭐 남편과 아내의 사랑 또 부모의 헌신 이렇게 전통적인 가족애를 깊이 있고 따뜻하게 그려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크게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족애라는 게 우리 사회에선 굉장히 단순한 드라마 주제예요. 하지만 지금은 잘 보기 힘든 순수한 주제임에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청자들의 그리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잊고 살았던 가족에 대한 이 소중함을 상기시켜준 점이 특히나 인기 요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부모와 자식 세대가 공감하고 볼 만한 드라마도 요즘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폭삭 속았수다 같은 경우는 부모와 자식 세대뿐만 아니라 조부모 세대까지 이 브라운관 앞으로 또 인도해줬던 그런 드라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넓은 연령층의 이 감정적 몰입 유도가 가능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엄마가 되고 보니 더욱더 감동적인 그런 드라마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생생 코멘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서 봐도 일열? 네. 트와이스네요. 네. 그룹 트와이스가 지난 19일에서 20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6번째 월드 투어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전석 매진은 물론 마지막 날은 비욘드 라이브 온라인 유료 생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 팬들과 첫 공연의 감동을 공유한 자리였는데요. 특히 이번 투어는 공연장 전좌석 360도 전면 개방. 과감한 도전을 해서 주목을 받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공연장을 이 팬들 또 대중이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감한 면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간적인 상상력을 입혔는데 이 상상력이 현실이 된 그런 무대였던 거죠. 세간의 관심이 상당히 크게 쏟아졌습니다. 뭐 혁신에 가까운 무대였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 K-팝 공연에서 뭐 시야를 확장한 이 확장성을 가진 무대였다라는 평가 외에도 이 관객에게는 물리적으로 이제 공간이 확장됐다, 시야가 확장됐다 이런 의미 외에도 공간감적 경험을 활성화시키면서 말 그대로 객석과 무대의 어떤 벽, 객석과 무대의 거리, 경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블랙핑크 소식 알려드리면서 이 시야 제한석 문제로 논란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사실 보통의 이 콘서트장 같은 경우는 시야 제한석이 가격이 조금 티켓 가격이 그쵸, 저렴한 싸죠. 편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많은 팬들이 굳이 공연장을 갈 때 시야 제한석 티켓을 사서 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제대로 된 티켓을 구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시야 제한석이라는 티켓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번 트와이스 공연을 보신 팬들은 뭐 시야 제한석 필요 없이 여러 이 각도에서 트와이스의 역동적인 무대를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이 공간적인 연출 자체에 대한 뭐 칭찬도 하고 싶지만 이렇게 될 경우 이 시연자죠. 무대 위에선 트와이스 member들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보이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기존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에서 다 보다 보니까 그 관객들을 배려해서 퍼포먼스를 구성했어야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무대에 들인 공이 이전 공연보다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동선 됩니다.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예, 이번 공연에서는 트와이스가 10주년 동안 쌓아왔던 기량들을 마음껏 펼쳤다고 하는데요. 후끈 달아올랐던 무대 정말 엄청나게 뜨거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월드 투어 제목과 이번에는 11일에 발매를 했죠. This is for 이 제목이 똑같아요. 이 무대가 화려한 출발을 알렸고요. 그리고 요즘 뭐 이 곡 안 들으시는 분들 없죠. 이 캐대헌의 OST 앨범에 실리면서 인기 역주행 중인 미니 14집 타이틀곡 스트레티지입니다. 이 곡이 이어지면서 폭발적인 객석의 반응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의 관객들, 요즘의 팬들 그냥 가서 박수치고 응원봉만 흔드는 게 아니죠. 착장에 또 신경을 씁니다. 이 This is for 뮤직비디오 속의 착장이나 또 K-팝 데몬 헌터스 이 캐릭터 의상, 코스튬하고 공연장을 찾은 이 관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와이스를 향한 뜨거운 열정, 뜨거운 애정을 담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국적과 나이를 불문한 많은 관중이 4D처럼 펼쳐지는 이 무대를 보면서 이 무대를 보고 느끼고 함께 춤추면서 트와이스와 호흡했다는 후문입니다. 트와이스 9명의 멤버들 9인 9색의 개성이 펼쳐 있는 그런 무대 선보였다고 하고요.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을 펼치면서 현장 열기 최고조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올해 10주년을 맞은 트와이스는 뭐 매력이나 외모에 있어서는 뭐 두말의 나위가 없겠지만 실력적인 측면은 좀 부정당해 왔다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트와이스의 콘서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이 평가절하하는 시선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데뷔 초에 MR 제거 영상을 보게 되면 가창력 논란이 좀 일법했던 그런 실력이기는 그럴 때가 좀 했습니다. 있었나요? 예.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비주얼 중심의 걸그룹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사실 트와이스 멤버들을 두고 예쁜 애 옆에 또 예쁜 애 이런 수식어가 붙었었잖아요. 비주얼이 강조됐던 그룹이었던 것처럼 인식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활동한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력적인 측면, 뭐 가창력이라든지 퍼포먼스 능력이 꾸준히 발전했다는 평 이제 받고 있죠. 뭐 전곡 라이브 무대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요. 또 해외 진출 성과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공연 능력 역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법한 그런 실력을 선보인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요. 근 몇 년간 해외 여러 스타디움에서 큰 무대들 밟아왔습니다. 특히나 뭐 지난해 7만여 석의 일본 니산 스타디움에서 해외 여성 아티스트로는 첫 입성한 사례고요. 그리고 이 공연 역시 두 차례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전 세계 여성 그룹 중에는 처음으로 미국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했었고요. 뉴욕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또 콜드플레이가 두 번째 내한 공연을 펼쳤잖아요. 이때 무려 6차례 무대에 오르면서 역시나 큰 무대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또 이 스트레티지로 빌보드 200 차트 5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번에 새로 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일에 발매한 This is for 이 음반 역시 빌보드 200 차트 6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K-팝 그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 아이돌은 7년을 잘 못 간다. 네. 근데 트와이스가 벌써 10주년이에요. 이 트와이스의 장수 비결, 뭐 실력도 외모도 최강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멤버들끼리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끈끈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팀의 결속력이 이들이 지금껏 팬들에게 사랑받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진행자께서 언급하셨듯이 이 걸그룹 또는 보이그룹에게 7년이 마의 7년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7년까지는 처음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재계약 성사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보면 최소한 4명에서 5명 이상이에요. 그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야 재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무려 지금 트와이스는 멤버가 9명이란 말이에요. 9명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멤버 전원이 JYP와 재계약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신들에서도 K-팝 아이돌 계약 구조 변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9명의 멤버가 뜻을 하나로 모아서 재계약에 성공한 일은 K-팝 이 엔터 산업에서 보기 드문 일이죠. 그렇죠. 뭐 팬들과 대중 역시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이런 평가를 당시에 받았었는데요.
데뷔 초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무대에 설 수 있을지, 또는 데뷔가 가능할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멤버 가운데서 사나와 모모가 잠시 이탈을 고민해서 이탈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고 해요. 아, 그런 적이 있긴 있었군요. 네. 예. 그런데 이탈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들이 일본으로 가려면 여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권을 보관하고 있었던 게 JYP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가야 여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게 무산됐었다고 해요. 다행이었죠. 이 위기 시절에 멤버들이 함께 팀워크를 다져오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진솔한 소통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고 해요. 뭐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뭔가 쌓아두지 말고 싸우고 화해하는 게 팀의 장수 비결이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트와이스 멤버들도 이대로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장기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팀의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라든지 각 멤버가 존중받는 환경 역시 이들 10년 동안 무사하게 또 대중에게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는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트와이스의 10주년 그리고 지난 공연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픽스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K-팝 데몬 헌터스 돌풍입니다. 식상의 신인 줄 알았던 K-팝이 다시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네. K 무속과 결합하고 애니메이션이 이제 탄생을 하더니 전 세계 이제 음악 차트까지 이제 휩쓸었다고 하는데요.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인기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순위를 말씀드리면 6월 22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잖아요. K-팝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작품은 아닙니다. 미국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네. 개봉 직후에 전 세계 40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고요. 사실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반짝 흥행, 반짝 인기를 끌 줄 알았는데 꽤 지구력이 있습니다. 인기 유지력 상당히 놀랍습니다. 1위에 오르는 것보다 사실 넷플릭스에서 1위를 유지하는 것 이게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려운 걸 지금 개봉 4주차죠. 한 달이 넘었습니다. 글로벌 순위에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18일 2025년도 2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이 캐대언이 넷플릭스가 제작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감독이 속편 제작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속편 제작에 대한 기대감, 뭐 여러 시청자들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뭐 지금 워낙 인기가 뜨겁기 네. 때문에 속편 곧 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K-팝 소재 영화가 이 미국 회사에서 제작됐다는 것 자체가 K-팝의 세계적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K-팝이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상황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그 흐름을 참 잘 포착한 영리한 전략이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한국도 아니고 미국 제작자가 K-팝과 K-무속에 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 최대 진입 장벽이라고 불리는 게 이 제목의 유치함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선뜻 이렇게 뭐 넷플릭스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기가 좀 그랬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근데 막상 영화가 시작되면은 반전이 일어난다고요? 사실 이 제목이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용 영화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셔서 보기를 꺼려하셨던 시청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목 때문에 기대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봤다.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것을 얻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시청자도 있습니다. 일단 영화가 시작되게 되면 그림체가 굉장히 화려해요. 미국 애니메이션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캐릭터들이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이 눈이 호강했다면 귀가 또 호강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막강한 사운드 네. 트랙, 이 곡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죠. 뭐 이런 요소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동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우리 진행자께서 짚어주셨지만 K-팝에 오컬트적인 요소가 들어갔다, 이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걸그룹인데 이 걸그룹들이 일종의 악령을 물리치려고 하는 이 무당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아주 신선하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사실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 사회, 이게 더 흥미로울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내부자들이잖아요. 네. 노래 대사 다 영어입니다. 물론 노래 중에 아주 일부 한국 가사가 있기는 예, 해요. 그렇더라고요. 네, 아주 예, 조금 예. 있죠. 예. 음성어를 하게 되면 그냥 한국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인공들 이 작품을 보다 보면 콘서트 전에 탄수화물 보충하잖아요. 김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순대, 떡볶이 이런 거 먹습니다. 그런 그리고 장면도 나오나요? 네? 그런 장면도 나오나요? 그런 장면 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김밥도 땡기고 컵라면도 땡기고 아니, 라면도 K 땡기고 음식까지, 예, 네, K 그렇습니다. 푸드까지. 그리고 예. 국밥 먹으면서 소속 달래는 장면도 나오고요.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냅킨 꺼내서 거기에 이제 숟가락이랑 젓가락 젓가락 맞죠? 놓잖아요.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좀 그러니까 디테일하네요. 네, 디테일에 성공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배경을 보면 너무 우리하고 친숙한 공간들이 나와요. 이 남산 서울타워 나오고요. 낙산공원 성곽길 나오고요. 강남 종로가 주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K-팝 때문에 찾아온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 경험했던 그곳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또 보는데 정감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 시청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작품을 즐겁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주인공들 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미나에서 착안을 했어요. 미나, 이 호작도에서 영감받은 호랑이와 까치인데, 중요한 건 이 캐릭터를 닮은 이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 품절 대란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콘텐츠 업계에서는 한국적인 요소 이외에도 애니메이션 자체의 완성도가 가장 큰 성공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도 많이 하더라고요. 일명 K-팝 일타 강사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를 했나요? 그러니까 뭐 스토리텔링의 네. 기술적인 완성도, 뭐 이게 당연히 주요했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지만, 일단 1등 공신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뮤지컬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뮤지컬이기 때문에 음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악적인 완성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우리 제작진이 만든 작품이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K-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음악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역 작곡가와 안무진이 대거 참여해서 기존 K-팝 팬들이 듣기 이질적이지 않은 음악을 만들어냈는데, 여기 제작진이 누가 참여를 했냐 하면 빅뱅, 지드래곤, 또 이 블랙핑크 21을 떠올리면 바로 연상되는 프로듀서가 테디잖아요. 그렇죠. 테디가 참여를 네. 했고요. 테디가 지금 더 블랙 레이블 수장이잖아요. 더 블랙 레이블 소속 다수 아티스트들이 작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줄거리에 따라서 전통적인 뮤지컬적인 구조를 피했고요. K-팝 걸그룹이 실제 음원을 만들고 공연을 한다, 이런 설정으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또 이 애니메이션을 꼭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는 게, 유튜브의 여러 이 쇼츠 영상들을 보면 지금 K-팝 인기 아이돌들이 이 캐대언 OST 음반 직접 부르고 직접 애니메이션의 안무를 따라하는 영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커버하는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콘텐츠 자체의 생명력이라든가 IP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트리밍 순위에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빌보드 차트에서도 그래서 장기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빌보드 200 차트에서 발매 4주차죠. 탑 5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으로 지난 20일 미국 빌보드 차트 예고 기사를 보면 이 캐대언 OST가 전주보다 3단계 하락했지만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순위에 있어요. 빌보드 200의 발매 첫 주 8위로 처음 진입을 했고요. 이 앨범 둘째 주에 5계단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3위, 그리고 셋째 주에 2위로 자체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음원 플랫폼 이 멜론의 탑 100 차트에서도 이 캐대언의 대표적인 음악이라고 하면 골든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국내 사이트에서도 국내 차트에서도 골든이 1위를 차지했고요. 소다팝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 세계 K-팝 팬들, 리스너들에게 꾸준한 구매 스트리밍이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이 OST 스트리밍 횟수를 보면 1억 9천만 회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OST 분야에서는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한 그런 수치입니다. 중요한 건 미국 아카데미 이 공식 계정이 캐대언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OST 타이틀곡 이 골든이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로 출품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글로벌 팬들 사이에서는 이 곡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까지 상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올해 상반기 K-팝 이 음반 수출액 판매량 모두 감소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정반대의 흥행, 청신호가 지금 켜지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주인공 룸이 이 노래를 맡은 이재. 네. 본명은 김은재 씨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SM 연습생 출신 작곡가로 알려져서 관심이 참 높은데 목소리도 너무 아름답고요. 가창력이 진짜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고음이 정말 시원한 그런 이제 솔리스트인데 SM에서 연습생 생활만 10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수로 데뷔한 게 꿈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꿈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데뷔가 무산되면서 이제 나이를 먹어서 데뷔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절망감을 이기기 위해서 곡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신사동 호랭이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곡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고요. 네. 레드벨벳의 대표곡이죠. 사이코, 또 에스파의 아마겟돈 등을 만들면서 K-팝 대표 흥행 작곡가 반열에 들어선 그런 인물입니다. 노래도 잘 부르는데 작곡까지 잘하시는 작사 작곡 모두 다 하죠. 이 골든이라는 곡 역시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부르기도 했는데요. 또 이 과거 영화 배우로 활동을 했었던 신영균 씨의 외손녀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미 작곡가상을 받아서 아시아인도 미국 음악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는 게 지금 이재의 꿈이라고 합니다. 이 꿈 이루는 모습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저도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K-팝 데모 헌터스 돌풍 이 속에서 가상의 아이돌이 인간 아이돌의 인기를 이제 넘어설 수 있는 시대다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가상의 아이돌이 부르는 곡들이 지금 빌보드 핫백 차트 또 200 차트의 상위권에 랭크가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진짜 아이돌보다 더 인기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점을 지금 외신이 짚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보컬을 맡은 케빈 후의 월간 청취자가 약 2천만 명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캐대언이 공개되기 이전에는 2천만 명이 아니라 10,000명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기록 자체가 BTS나 블랙핑크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이 미국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차트에서 3위밖에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3위밖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3위밖에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게 지금 이 가상의 아이돌이 부른 곡이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지요. 1위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K-팝에서 가장 큰 이름은 BTS가 아니라 넷플릭스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이 OTT 플랫폼을 거론한 게 아니고요. 가상의 존재라는 표현으로 넷플릭스를 대체해서 쓴 건데요. 가상 아이돌이 인간 아이돌을 뛰어넘는 새로운 분기점이 됐다. 이렇게 강조한 기사를 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엔터사에서 가장 바라는 아이돌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 안 자도 되죠. 네. 늙지도 않죠. 아프지도 않아요. 네네. 그리고 특별한 이슈에 또 휘말릴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팝 아이돌 성장하는 어떤 이 시장이 더 이상 인간 아티스트에게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런 전망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또 뭐 K-팝 나오죠, K-무속 나오죠, K-푸드까지 나온다고 하셨고 또 서울 한방지능센터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서울 양령시 내에 위치한 서울 한방지능센터 월 방문객 수가
평균적으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수준이었다고 해요. 근데 캐대언이 공개되고 3배 이상 급증한 15,000명에서 2만 명 선이라고 합니다. 와. 상당히 늘었죠? 예. 이곳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중 이 주인공이죠. 헌트릭스 멤버들이 루미의 목소리 치료를 위해서 한의원을 찾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애니메이션이 음.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죠. 그렇겠네요. 이 건물이 한방지능센터하고 유사해서 화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OTT 컨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 실물 관광지 방문으로 직결된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전통 한방 문화, 이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뭐 이를 통해서 웰니스 관광 트렌드를 제시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방문객이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근처 상권들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진 네. 상황입니다. 뭐 아마도 상권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한방 관련 주요 업체들이라든지 인근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음식점, 쇼핑몰들이 이제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K-팝 데몬 헌터스는 글로벌 대중문화를 깊숙이 파고들어서 대중문화 신드롬으로 확산 중이라고 하는데요. K 콘텐츠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좀 소재들을 활용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우리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산업 트렌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가상 아이돌의 어떤 시장 구조를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여요. 물론 가상 아이돌이 전혀 인기 없는 건 아니죠. 버추얼 아이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인간 아이돌에 좀 못 미친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제시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K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단순히 포맷을 수출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뭐 기획이라든지 세계관 또 IP, 이 지식재산이죠. 무한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고유성에 창의적인 어떤 현대적인 느낌이 결합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호감도와 경쟁력을 보여준 사례거든요. 뭐 우리에게는 또 과제를 남긴 게 지금 자체 제작이라든지 유통 시스템 확립 이런 추가 과제들을 남긴 또 사례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K-팝 데몬 헌터스 돌풍 덕분에 한국 관광의 특수까지 열렸다. 이런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뉴스픽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하이브 오너리스크 현실화입니다. 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방 의장과 하이브 사옥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네, 혐의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9년에 그러니까 하이브가 상장 전이죠.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 공개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 보유 지번을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에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에 상장 후에 이 특수목적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의 약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이익 중에 1,900억 원, 뭐 보도에 따라서는 2천억 원이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장 안 한다고 속여서 남의 주식을 싼 값에 사들이고 실제로 상장해서 큰 이익을 챙겼다. 이게 이번 증시 사기 혐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검찰이 21일 관련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불공정 거래 원스트릭 아웃 제도를 도입한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방시혁 의장에 대한 조사 좀 이렇게 좀 강력해지겠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한 간담회에서 주가 조작,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이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제도가 불공정 거래 적발이 될 경우에 단 한 번의 처벌만으로도
금융투자 상품 거래 그리고 임원 선임을 최대 5년간 제한하겠다. 이런 강력한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불공정 거래 척결 의지를 강하게 밝힌 이후에 방 의장에게는 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격이잖아요. 이 인사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내렸다는 점에서 업계에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은 듭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는 합니다만, 이 동시에 K-팝 산업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방시혁 의장 하면 핵심 인물에게 칼날이 향해 들었다라는 점에서는 업계 우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방시혁 의장 하면 BTS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10년간 K-팝 산업의 어떤 신드롬을 견인해온 인물인 게 사실입니다. 특히 또 하이브 하면 단순한 엔터사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기업이죠. 시가총액 약 11조 5천억 원, 자산 총액만 5조 2,500억 원을 넘어서는 종합 컨텐츠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핵심 인물이 연루된 오너리스크, 그 파급력이 일반 기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BTS가 이제 군입대 뭐 다 이제 마치고 이제 완전체로 컴백을 앞둔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뉴진스와의 법적 분쟁도 뭐 아직 끝이 나진 않았지만 막 가처분 결정도 이제 받아내고 그러면서 조금 좀 덜어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방시혁 의장으로서는. 사실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또 뉴진스까지 포함된 진흙탕 싸움, 여론전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대중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BTS 멤버들이 지난달 모두 이 군입대 이제 제대를 하면서 완전체 복귀 기대감이 커졌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가가 상당히 반등을 했어요. 뭐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을 텐데, 지금 이 BTS 완전체 컴백 호재 효과 과연 지속될 거냐, 이런 물음표가 달리는 상황입니다. 하이브 주가 변동성 역시 증권가에서는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 의장에게 향하고 있는 혐의 자체가 하이브 리스크가 아니라 방시혁 의장 개인 리스크잖아요. 오너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개인 리스크이지만 방시혁 의장이 K-팝 산업의 상징적인 인물인 만큼 하이브의 오너 리스크라는 게 맞습니다. K-팝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뿐만 아니라 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뭐 앞서서 K-팝 데몬 헌터스 돌풍 이야기도 나눴지만, 사실 K-팝이 이제 단순한 문화 상품을 넘어서서 한국의 주요한 수출 동력으로 자리를 이제 매김했단 말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너 리스크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엔터 업계를 보면 엔터 업계 수장들이 대중하고 친밀도가 굉장히 높은 익히 알려진 인물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오너가 곧 아티스트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연예인과 같은 대중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엔터사 오너들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그 어떤 파급 효과라든지 충격,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이버뿐만이 아니라 뭐 K 엔터사들, K-팝 산업 전반의 오너 리스크가 상당히 취약한 구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개별 기업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K-팝 산업 자체가 글로벌화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글로벌 투자자 또 팬덤들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파급력을 미쳐서 산업 전체의 성장까지 어떤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필요한 대응책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기업 지배구조라든지 이 경영 과정에서 투명성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엔터사들 보면 굉장히 작은 뭐 중소돌이라고도 사실 BTS 과거에 수식어가 붙기도 했었잖아요. 중소업체 상당히 작은 사이즈로 시작해서 인기를 얻게 되면서 뭐 글로벌 팬덤까지 보유하게 된 기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투명성 최대한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준법 감시라든지 윤리 경영, 이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팬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의 주요 자산이라고 한다면 BTS뿐만 아니라 뭐 뉴진스 여러 이 아이돌들이 있죠. 기업 브랜드가 오너 리스크에 휘둘리지 않도록 창작자와 어떤 콘텐츠 주도 브랜드 전략 전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혐의가 불거진 겁니다. 혐의가 불거졌고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죄다 무죄다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법적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판결을 받게 돼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방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난다거나 이 한 발 물러서는 책임 경영 제도 이런 체제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이제는 방시혁 의장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좀 짚어볼까 하는데 경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됐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이 하이브는 이제까지는 법원에서 받아낸 유리한 판결들로 검찰이 이의 신청을 냈다고는 하는데 민 전 대표가 이번 갈등의 출발점격인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서 이제 웃게 된 만큼 당장 여론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 해요. 민 전 대표에 대한 잘잘못 판단, 이 첫 번째 판단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년여간의 이 배임 혐의 다툼 끝에 자유를 얻었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경찰이 지금 경찰 판단이 이제 무혐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혐의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이 최대 주주가 이 하이브, 어도어의 최대 주주가 하이브죠. 지분을 80%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민희진 전 대표가 이걸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이걸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 판단에서 유리한 고지에 들어선 거죠. 민희진 전 대표가. 여기에는 뭐 온라인 여론 또 팬덤 업계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서 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명예회복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에서 법적 여론전이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하이브가 이제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다툼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사법부 판단까지 받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보는데 양측 진영 간의 갈등 다시 한번 여론을 크게 흔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과 빌리브 랩 측이 뉴진스와 아일릿의 이 표절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 소송의 발단이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이 하이브가 어도어의 감사권을 발동했죠. 이때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빌리프 랩은 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지금 법정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보면 아일릿이 이 데뷔 컨셉, 안무, 의상, 영상미 이런 곳에서 뉴진스를 따라했다,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중, 언론, 업계 전문가들 두 그룹 유사성을 지적했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뉴진스, 아일릿 이 두 팀 간의 우연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보기 힘든 지나치게 광범위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빌리프 랩 측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만물 민희진설이라고 하면서 민희진 전 대표가 모든 것을 자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일릿이 지금 음악과 컨셉 다르다는 거죠. 뉴진스와. 네. 뉴진스는 복고풍 또 이 Y2K 감성 힙합 베이스 음악인 반면에 아일릿은 마법 소녀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공주 이미지와 팝 사운드를 구사하는 걸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가 지적한 뭐 환복, 화보라든지 팔 돌리기 동작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돌 그룹이 사용한 범용적 표현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끝으로 이 뉴진스의 존재감이 좀 흐릿해지고 있는데 향후 행보, 호감이 좀 금이 갔다는 소식이 있어서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오늘이 하필 또 뉴진스 데뷔 3주년이에요. 아, 그런데 그렇군요. 예. 뉴진스 없는 뉴진스 데뷔를 축하하게 생겼다. 팬들 이렇게 씁쓸한 입장 남기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K-팝 산업이 급변하잖아요. 상당히 많은 아이돌들이 신인 같지 않은 신인 아이돌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무기한 이렇게 무대에 서지 않는 모습, 팬들과 거리가 계속해서 멀어지지 않을까. 팬들도 대중도 업계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뉴진스가 이제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요. 참 또 안타까운 측면도 있긴 하지만 또 이런 법적인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